주신 분이십니다. 김문현 박사님께서 50분 동안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공부에 실패하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문현입니다. 부산에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때 160명 정도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부산시 당원들을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분이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착한 의도로 행동한 것이 나쁜 결과가 된다. 좌파. 이렇게 됩니다. 냉철한 의도로 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파. 그래서 그 메모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하셨나 하니까 이 말이 가장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생활에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착한 의도로 했는 게 조금 나쁜 결과 오면 조금 제가 그랬다면 우리 당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스스로도 우리 당원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죠, 그죠? 근데 경쟁정책은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 하나 실없는 이야기를 할까요, 말까요? 이게 뭐 쌍욕 비슷한 게 들어가가지고 저는 욕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아쌤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60이 되면 뭐가 비슷해져요. 제가 저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60이 되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랑 똑같아요. 70이 되면 마누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랑 똑같아요. 자, 80이 되면 잘 몰라요. 아니 이거 넌센스 맨날 하시면서 80이 되면 자식 아닙니다. 집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똑같아요. 90이 되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방금 산에 있는 놈이 낫다는 거는 여자분이고 집에 있는 놈이 낫다는 거는 남자분이고 마누라 있는 게 낫다는 거는 남자고 없다는 또 여자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지겨우면 지겹지만 이게 조금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가 지금 2개 대형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하고 한 유튜버가 있는데 대략 2만 명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중에서 한 40%에서 50% 10,000명은 우리 공화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크게 해주시고 부산에 가니까 내가 박수 치라 그러니까 치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딱 적절히 치셔야 된다. 또 쓸데없는 데 치지 마시고. 그럼 제가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뭐 따질 때릴 수는 없고 중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절합니다.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요 밑에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고 우리 공화당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관점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 공화당이 지금 집권한다 라는 가정하에서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 그거보다 낫죠. 예, 그걸 뒤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 제가 할 이야기죠. 그래서 공약이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입니다. 이승만 시대의 한국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 제도예요. 그때는 사회주의와의 대결이 심했습니다. 그때 심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은 내가 가진다라는 거예요.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은 내가 본 것은 국가가 가진다. 그 대결에서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률 제정에서도요. 이때 사회주의 소련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 시절에 50년대 60년대
발음도 안 되네. 그 인공위성 최초 그거 몇 년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195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앞설 만큼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그래서 재헌헌법에 보면 사회주의 요소가 굉장히 들어와 있고, 그리고 경제정책에서도 수입대체 산업화 전부 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 나오는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뭐냐?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재헌헌법을 완전히 사회주의 요소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고, 두 번째 그 수입 대체, 종속이 이론, 사회주의 이론을 싹 없애고 수출 대체로 갑니다. 수출 지향. 최근에 저는 제만 느끼는 건가요? 누군가가 박근혜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느낌입니까? 수출 전략 회의도 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느껴요. 그래서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라. 안경 낀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그거는 뒤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학기술 체제라든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분배가 개선되는 좌파가 그렇게도 하고자 했던 분배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드대 가면 비교 정책 아마 케네디 스쿨에서 하는 것 같은데, 비교 정치학이라는, 이게 여러분들 아주 싫어하는 하버드 나온 친구가 있죠. 젊은 친구. 그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보니까 비교 정치학 안에 박정희학이라는 게 들어있더라. 누구와 누구를 비교? 박정희와 레닌을 비교. 레닌도 신경제 개발 계획을 쓰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개발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 승부는 김일성 대 박정희의 승부가 아니고 박정희 대 사회주의, 본류인 사회주의와의 승부였습니다.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완승을 합니다. 드와이트 버킨스 이 사람은 그때 우리 경제 개발 초기에 자문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앨리스 암스대는 약간 좌성향입니다. 그런데도 그 박정희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데이비드 콜 아까 안 나왔고요. 로버트 바로, 이 사람은 베로, 이 사람은 지금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제가 그 책 성장론 책을 읽었는데 논리가 너무 엄밀해가지고 틀린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많은 수학에서. 그 헌팅턴을 아시죠? 문명 충돌. 그 다음에 오버홀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카터 에커트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체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CEO처럼 국가 경제를 관리했다. 조국 근대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계획을 단행했으며 그것도 매우 창의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조직 운영의 천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공화당에도 조직 운영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죠? 좋았지? 박수 한번 주세요. 조직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 운영이나 작은 우리가 뭐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중간 정도의 정당의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에 이제 5.16 토론회 때는 현재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만 했거든요. 모방하는 게 중국, 베트남, 그 다음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업가 정신 CEO처럼 하면 지금 위기도 돌파된다는 걸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성은 바로 박정희 정신을 지금 우리가 집권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 방법은 박정희의 경제 발전 모델에 모두 있다. 여기서 키워드, 질문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 요 파란색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런데 이런 데는 요 모두 있다.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다. 그게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 화면을 막 하면서 한 번도 저자를 아는데 조경엽 박사라고 캐리 한국경제연구원이 있는데 이 컷을 왜 소개를 하냐면 조경엽 박사가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김문현 박사가 하고 있지만 거의 이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 대통령이 보는 수준의 그 컷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를 안 치네. 그래서 가장 요즘 잘 나간다는 베럴 S 맥글루 MIT 교수의 포용적 경제. 그러니까 아까 다 나왔습니다. 사유재산권 보장, 기업가 정신, 성장과 평등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풀었죠, 그죠? 다 풀어서 설명했어요. 이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들었다면 뭔가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정희 대통령 따라하기가 좀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한번 보십시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IMF 그러다가 이런 것들 다른 대통령들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관통하는 그걸 보면 우리께 그냥 나옵니다. 다른 대통령 거 볼 거 없어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생산하는 게 낮은 저생산성 문제가 심각히 예를듭니다. 그게 90년대 들어서죠. 그러니까 88년 그 올림픽을 피크로 사실 3편을 터뜨렸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10년간 구조개혁을 못합니다. 그때 제가 연구소 대학원을 93년에 다녔고 95년에 상영경제 연구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장 키워드가 구조개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쓰고 했지만 그 구조개혁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 IMF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각종 조치를 했는데 그때 조치 내용은 부채는 위험하다는 자각이 기업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돼가지고 은행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지금 그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금융센터라고 여기 위기 모니터링 하는 그 기관을 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있더라. 부채가 위험하다는 걸 기업들은 자각하고 있는데 가게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버블은 과다한 통화에서 시작하고 버블의 붕괴는 과다한 부채에서 온다. 이게 라인하트라고 여러 경제학자인데 이거 하나로 플로리다에서 대학에서 주변부 대학에서 하버드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장을 꿰찼습니다. 이 책 하나로, 요 논리 하나로. This time is different 이래가지고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번 시간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은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입니다. 이것도 조경엽 박사죠. 제가 거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 가고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그나마 올라갔다가 약간 유지하죠. 그죠? 그 이후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이걸 한번 보세요. 2017년 기준 시간당 산출량 미국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인들이 한
우리가 2시간 일해야 미국인들 1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걸 생산해도 비싼 걸 생산하면 이거는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애플 폰을 생산하는 거하고 삼성 폰을 생산하는 거 다릅니다. 가격이 훨씬 높죠. 그죠? 예를 들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시간을 항공기 생산하는 거하고 1시간을 섬유 생산하는 거 다르죠. 그죠? 그런 겁니다. 증가율도 낮고요. 이거는 규제가 결국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남창우 박사라고 KDI 박사라고. 자, 이게 이제 조경현 박사가 이걸 보고를 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금 0.71까지 떨어져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나중에 이제 공약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으로 했잖아요. 그죠? 부총리급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용감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 분.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압박을 하고 해서 우리 공약대로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거는 약간 뒤쪽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극화. 이게 실제로 이 기간이 문재인 정부 때인데,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죠. 좌파는 의도 좋다 그랬죠. 가난한 자를 야 부자 시켜줄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반대기 때리는 겁니다. 더 가난해져. 그런 정책 쓰면 안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주택 가격 폭등. 그때 물론 이제 돈이 많이 풀리긴 했지만 대략 그 선진국이 한 20% 올랐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57%, 비공식적으로 경실련 같은 데는 8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겠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외눈박입니다. 투기 수요만 잡으면 된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양쪽을 봐야 됩니다. 투기 수요도 잡으면서 공급도 늘려야 됩니다. 아파트 공급을 한 100만 원을 찔렸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오릅니다. 나중에 누가 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 공약을 내놓죠. 그죠? 우파 정부는 항상 양눈으로 보고 좌파 정부는 항상 외눈으로 보더라. 한쪽 눈으로 보더라.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1번 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7.7% 야를 잡아야 돼요. 얘를 잡으려고 보니까 인플레이션 그런 게 돈을 흡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금리 높이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여버리니까 우리는 안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면 외환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서 빚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금융위기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가 제가 적고 학자들이 어려운 말 쓰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쓰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냐? 18개월에서 24개월. 여러분들 다 기억해야 됩니다. 최장 24개월 간다. 그러면 집값 같은 경우도 2년간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떨어진다라고 제가 얘기 못합니다. 뭐냐. 나중에 멱살 잡고 김 박사 때문에 내가 돈을 뭐 몇 억을 이러니 그러면 제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IMF 시기와 비교해서 조치를 취했다 그랬죠. 은행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은행이 깨끗합니다. 지금 아주 수익 잘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생각보다 부채비율이 적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터졌나? 부채가 문제다라는 걸 잊어버린 것은 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 쓰긴 썼지만 누가 부추겼습니까? 정부가 부추기고 언론이 부추기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내놓으면 이게 민생 대책입니다. 민생 경제 대책입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목소리 좋고 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을 제가 바로 선발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며칠 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0.25% 베이비 스텝으로 3.25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넥타이를 흰색에 붓으로 이렇게 글자를 새긴 그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다 보니까 진달래꽃 시인 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알겠네. 김소원. 자, 오케이. 여기서 공부 최고 잘하는 사람 제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를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낭송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시를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면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시는 길에 뿌리 그 다음 뭐죠? 가시는 걸음걸음 아니야 그 전에 그래 그 잎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자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길게 시를 했더니 여러분들도 시 좀 읽으세요. 아니 뭐 정치만 보고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고 시도 좀 읽고 우파 시인들도 많아요. 이제 이걸 해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여자 기자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거가 고금리로 힘든 그분들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거 맺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이창용 총재가 그 해석은 진짜 좋은 해석이다. 그렇게 해석돼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렇게 해석 안 하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다툼이다. 왜 그러냐면 처음 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면 야, 니 가라. 정부 니 가라. 내가 할 길은 내가 간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있죠, 그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더 기막힌 해석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이때는 님을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님을 빚이 많은 국민으로 두느냐, 님을 정부로 두느냐, 님을 미국으로 두느냐, 님을 시장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해석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걸 이혜령 교수는 돌아가셨죠, 그죠? 자꾸 하신 이혜령 교수는 야 이거 이별시가 아니다. 사랑시다. 이별시는 고고한 꽃이 하지 진달래꽃처럼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걸 쳐보고 제 말을 했죠. 님을 누구에 두느냐에 따라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이창용 총재는 다의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분 약간이 아니고 많이 천재입니다. 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뭐 ADB 있다가 IMF 있다가 뭐 천재니까 한국은행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나온 천재가 어쨌든 그걸 맺다 들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공부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말을 안 들어요.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철학은 똑같습니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민간주도라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정부는 뒤에서 밀고 민간이 끌고. 제가 그때 정부관에서 뭐라고 했더니 말이 마차를 끄는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끄는 그 말을 얘들이 따라한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마차가 말을 끄는 말이 마차를 끄는 민간이 그죠? 정부를 끄는 게 되죠. 그 조금 의심이가. 좌파 우파 요거는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개혁 과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개혁, 재정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많은데 지금 스타트한 게 연금을 살짝 흘리고 있어요. 살짝 흘리고. 교육개혁 살짝 흘리고 있어요. 하지는 않고. 재정개혁은 스타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국가 예산들을 조금 줄이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있는 노동개혁입니다. 이야,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민노총이라는 그 거대 조직을 어떻게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야, 우리 대표님께서 하셨죠. 부개 개혁을 하셨죠. MB 때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개혁을 하셨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겁니다. 이건 뭐 길어가지고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아까 자유주의라 그랬죠, 그죠? 민간주도라 그랬죠. 그거는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박근혜 대통령에서 보니까 창조경제, 창조,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 인재,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핵심에 왔습니다. 요게 이쪽이 여기가 극좌입니다. 여기가 극우. 여기 중도. 그러면 우리가 정책 지향점을 어떤 식으로 둬야 되냐? 펼치든 모으든 마음에 드시는 분 좀 가르쳐 보세요. 읽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밖에 의자 차고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쪽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경제, 국방, 안보, 통일, 안전, 노동, 교육. 분명히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왼쪽에 이렇게 국민의힘보다 같거나 더 왼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보건, 의료,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약간 좌우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약간 더 왼쪽에 복지, 지방분권, 청년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네, 이해가 안 되는 눈빛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파는 표를 얻을 방법이 세금 깎아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좌파는 퍼주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파는 세금 깎아줄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표를 의식해서 여기 뒀던 건 아닙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뒀는데 복지와 청년을 여기에 두면 표 얻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에 공약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표를 잃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런 것들이 1번으로 꼽히죠. 노동개혁 이런 게 꼽히죠. 이거는 표를 잃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저는 두 가지, 만약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출산 고령화, 노동개혁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힘든데 일단 두 개를 꼽아야 될 거죠. 한 가지는 힘들어요. 저출산 고령화,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결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든 우리가 이제 노동개혁이든 하는 이유가 성장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려면 인구가 기본적으로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쉬는 사람 없이 다 투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자본, 그러니까 공부들을 평생교육,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도 좀 읽고 이러면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늘리고요. 생산성 부분에서는 연구개발, 인재, 구조개혁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노동개혁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아까 윤석열 정부도 노동개혁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거는 못하는 사람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경직성.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면서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보호 완화를 시켜주고 우리가 항상 민노총이 만든 직장 실습 폐쇄, 실습 금지 이런 조항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한 번도 박수 안 친 거예요. 자율적으로 박수를 한 번도 안 쳤어요. 제가 초기에 그만큼 주의를 줬는데도 제가 치라고 하기 전에 좀 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칩니다. 강의 못했어요. 예, 전부 다 속으로 그럴 겁니다. 저것도 생각하면 밴댕이 속아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3법을 개정하고 이걸 제가 표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시급하고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 아니라 김문수 위원장이 못하면 그 다음 위원장에서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할게요. 저번 강의에서 조금 안 한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박정희 재단 이사장님이신 좌승희 박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토론회장에 있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대기업 주도 성장. 여기서 대기업 주도 성장은 삼성, 그죠? LG, 이런 데를, SK, 이런 데를 말합니다. 이 주도 성장론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박사가 맞습니다. 아니, 제가 말을 이렇게 잠오듯이 해놓으니까 박수가 안 나오는데, 딱 찌르는 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공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챙기셨습니까? 안 챙겼으면 밖에 가서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거 공약. 왜냐하면 이거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조금 못 고친 측면도 있고. 이게 두 면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 해가지고
그 밑에 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자꾸 박수 치면 안 되죠. 아까 안 치는 게 벌써 있는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2020년 4.15 총선 때 우리 모 후보가 그걸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동의를 안 구했습니다. 동의 안 구해도 뭐 괜찮겠죠. 수정을 했습니다. 뒤에 돌려보십시오. 그거는 앞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다 설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공약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공약 2개, 안전, 청년, 복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예전에 있던 그 대선 공약집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대표님 그거 설명하시겠습니다. 8대 분야 60대 공약입니다. 경제 첫 번째가 경제 위기를 넘어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국 경제입니다. 1번이 디지털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 일자리 100만 개 만들기. 여기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일자리 공약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합니다. 그 다음에 요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은 거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전 차별화됩니다. 삼성전자 5개도, 쉘트리온 5개도, 특히 삼성전자 5개도는 윤석열 정부는 이 주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규제를 일반 작은 기업보다 더 강하게 했답니다. 세제 혜택도 없고 규제도 강하고 뭐 지배구조도 하고 며칠 전에 그거 나왔죠? 삼성생명법 그 삼성전자 지분 그 신문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 지금은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 룰에 의해서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팔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극복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이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땡! 이거 대표님. 대표님이 제가 놓친 부분들을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아까 제가 찾다가 이렇게 스킵돼 버렸는데 대표님이 스픽스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민생경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로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구조개혁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 주도 성장 정책 추진. 5번이 바이오 AI 비모리 반도체 수소 원자력 산업 세계 1등 만들기. 이게 전부 다 한 3에서 8등 정도로 있을 겁니다. 이걸 1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합니다. 스마트 원전 육성 및 그 수출. 이거는 원전 중에서 작고 그 똑똑한 그 원전을 말합니다. 그걸 육성하고 수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린 산업. 요거는 원전에서 나오는 싼 전기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요게 이제 복합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도시농업인데 이게 이제 이 원전도 스마트 원전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작고 소규모로 소도시에도 세울 수 있고 안전하고요. 그 다음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확충. 옆에 보면 경제2가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우리 공화당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위기에 대해서 하나가 있죠. 최고 위의 꼭지. 경제 위기 대응 가계 소상공인 지원 체계 구축. 이 말이 사실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꼭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모든 정책과 컨트롤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동산 거래세나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나 지금 막 논쟁되고 있죠.
그죠? 종부세가 8%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8% 대상이면 제가 알기로 종부세 처음 만들 때 설계 목적이 부유세입니다. 부유세. 그거는 1에서 한 3%, 많아야 3%까지입니다. 8%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린벨트 해제, 청년 취약계층 미래 투자를 위해 활용. 자, 그린벨트를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준 초록 보물이다. 초록색 보물이다. 거기에는 구슬이 3개 있는데 한 구슬은 청년을 위해서 쓰고 한 구슬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고 한 구슬은 미래 투자인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써라. 돌아가셨지만 그걸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 저분이 가장 똑똑합니다. 박수수가 났는데, 제 박자 속에서는 요번 박수수가 나와야 된다. 한 분 맞췄어요. 안 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화나버렸어요. 아, 진짜 안 쳤어요. 제가 박수 이끌어내는 능력이 아무래도 대표님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대표님 하시면 항상 박수를 잘 이끌어내는데 이 톤 자체가 중요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 준칙, 재정 법인세이나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인하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우파는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나마 야 옆집에 야 우리 소득세 깎아준다더라. 근데 저쪽은 뭐 100만원 주네, 뭐 200만원 주네, 또 뭐, 누굽니까? 이재명은 뭐, 기본소득 해가지고, 뭐 지금은 10만원 주지만, 앞으로 100만원 주고, 뭐 1000만원 주고, 뭐 이래 사기를 쳤었는데, 그렇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게 뭐와 연결됩니까? 삼성전자 5개 더, 셀트리온 5개 더, 이와 연결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기, 이거는 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고 해외 전문가 채용을 하고, 예, 그렇고요. 안전 부분을 하겠습니다. 안전 부분은 전부 대표님 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예전에 행안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간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인파 밀집 지역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주최기관 없는 축제 행사의 국가관리 의무화, 스쿨존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제로화 추진, 마약, 학교폭력,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풍수의 폭염 등 자연재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대형재난 책임자 처벌 강화,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및 개선, 초중고 재난 교육 강화. 다 이해되죠? 아니, 여러분들,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치는 거지, 저한테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시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시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지고,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상당 정도로 반응하는데, 이 문제인지, 이 강점을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 부분을 하겠습니다. 꿈을 이룬 청년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우리 공화당 1억 원 청년 희망 통장 만들기. 자, 이게 이런 게 압박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5천만 1억 원 약속했다고 5천만 원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문화일보에 내면서 지금 야단 났습니다. 이게 1억 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야단 났습니다. 이런 게 압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약들도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내면 굉장한 정도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하면 우리 공약이 그냥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값 아파트 25만 가구 건설, 이거는 그린벨트 해주죠. 반값 등록금제,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상환유예, 이런 것도 셉니다. 이런 것도 세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디지털 캠퍼스 건립, 이건 무료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디지털 분야 청년 평생 직업 훈련 체계. 디지털 분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 평생 동안 그 교육을 무료로 받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이거 우리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워킹만 맞추면 어린이집 획기적 확충, 청년센터 전국 30곳 걸려봤대. 이것도 아마 압박을 느낄 겁니다. 지금 30곳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 쪽, 복지보건의료사회 이 부분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따사로운 공동체 약자를 보듬는 사회, 기초연금 50만원, 하위 50% 이하로 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4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국힘은 하위 70% 그러니까 줄을 세웠을 때 7등이죠. 7등 아니죠. 1, 2, 3등 빼고 4등부터 10등까지 그 밑에만 주자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다 주자는 거죠. 사실은 전에 3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나이 때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저 압니다. 얼마 받는지 21만 원에서 24만 원, 5만 원 요 근처 받죠? 아니면 손 들어보세요. 30만 원 받는 사람은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있는 분들은 거기서 깎인다. 그 다음에 부모급여 만 2세까지 3년간 월 100만 원 인상. 자, 이거는 뭐냐면 부모급여입니다. 그 이름이 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애를 넣으면 주는데 3년간 주면 이게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이죠. 지금 얼마 주냐면 대략 1,500만 원. 제가 이걸 2020년 2020 그 4.15 총선 때 만 19세까지 주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 예산을 잡으니까 50조 만 원. 연간 50조 만 원. 그래서 바로 퇴짜 맞았죠. 바로 퇴짜 맞았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답은 이것밖에 없다. 이 길로 간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만 1세를 만 2세로 늘리면서 100만 원까지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 2세 그러니까 3살까지 우리 나이로 3살까지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압박을 느낍니다. 이것도 압박을 느낍니다. 이게 얼마냐면 뒤에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중위소득의 70% 보장. 예를 들어 지금 중위소득이 300만 원을 치면 70% 210만 원이죠. 210만 원인데 내가 110밖에 못 번다. 그러면 국가가 얼마 줘야 됩니까? 수학 문제. 예? 그렇죠. 100만 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해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거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드리냐면 한 10조에서 15조, 한 12조 정도 드는 것 같아요. 12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한 635조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가 계산이 안 되네요. 6, 22, 2% 조금 넘죠.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등 대응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의료보험 개혁, 가족청년부 신설, 복지전달 시스템 개혁,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 구축.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약간 그러니까 평소 지금까지 약간 설명 안 들었던 부분 위주로 조금 설명드렸어요. 예, 질문하십시오. 국가가 주민소득 70% 보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직업이 없는 사람도 70% 보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업이 있는데 그 소득에 따라서 지불할 건지 그걸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행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제도가 뭡니까? 취약계층 위해서 하는 게. 기초수급자. 그렇죠. 기초수급자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일로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쪽으로 통합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천성희 쌤이죠. 예. 천성희 동기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둘 다 해당됩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고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때 이걸 실제로 제대로 해본 국가는 없는데 이걸 설계를 할 때 밀턴 프리드만이 설계를 할 때 이 제도가 그냥 기본소득제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얻으려는 욕구, 일하려는 욕구들이 더 많더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좌파 복지로 가면 노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파 복지로 가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또 다른 길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차이죠. 네. 다른 분 아까 손. 네. 제 이야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드리는데요. 삼성전자 5개 더 되는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삼성전자 5개 더. 예. 그 뜻이 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5개라는 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기업 집단을 너무 놀렸잖아요. 그죠? 삼성이 그런 걸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어요? 나쁘게 했죠. 오히려 잘 클 수 있는 걸 키우는 게 우파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애가 있는데 못하는 놈을 자꾸 올리려고 잘하는 놈한테 니야 공부해라 그보다는 잘하는 애를 살짝 더 용기를 주고 못하는 애를 그냥 내팽개치라는 말은 아니고 걔도 야 좀 따라와 이게 더 효과적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 예를 들자면 대만은 TSMC라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 한 개 업체. 한 기업이 그냥 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1인당 GDP가 원래 연말에는 한국을 23년 만에 대만이 제낍니다. 자, 그 경우는 뭡니까? 우리는 중소기업 주도 성장을 하면서 안 되는 놈 끄자고 올리려고 그러고 잘 되는 놈 자꾸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죠. 대만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삼성전자를 전자 같은 큰 회사를 5개를 더하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까? 나빠질 리는 없죠. 삼성이 있음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생태계가 생기잖아요. 삼성기업 하나가 생기면 삼성전자가 하나 더 생기면 그 중소기업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또 생기죠. 더 좋아지. 그래서 그걸 생태계라고 그러거든요. 에코시스템 그러는데. 예, 다른 분 아까 저쪽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애국개념정책연구소를 예, 저희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하신 경제 1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금 추가를 하셨으면 검토 좀 해보십시다. 참고 좀 해보십시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각 도시의 특수성을 에너지 재생화시키는 부분인데 도시마다 이제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특수성을 이제 재생 방안하는 그런 것을 이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강릉 같은 경우에 바닷물이 이제 뭐 맑다. 그럼 해수 잠수화 또는 이제 수당의 두부가 많이 생산된다 하면은 두부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찌꺼기를 에너지 재생화하는 그거는 이제 뭐 전국 각 지역마다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 그다음 교육 노동에 관한 부분인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국민교육원장에 저마다 타고난 뭐 소지를 개발하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영해서 된다면 교육 전문화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6년, 3년, 4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수능 때문에 수능에 올인된 그 시간 소비되는 젊은이들의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하는 이런 이제 현상인데 교육 전문화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인성화 교육의 매진을 하게끔 하고 국가에서 그다음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합해서 7년을 전문성을 키우자. 그러면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핫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자기 하고난 저마다 그 소질로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기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그 발판이 아니라 인성을 개발하는 인성화시키는 그런 인성화 교육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예, 그러면요. 네. 그걸 네. 그 제안을 공카에 올리셔도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 주셔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적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대표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한 3차에서 5차 가량 우리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 동안에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만 있을 거예요. 인원이 얼마로 가요? 지금 이거 말하면 만 있을 거예요. 지금 30만 원 되거든요. 27만 원, 30만 원, 12만 원, 그러니까 75만 원. 그래서 지금 부모도 나는 20도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급여 제가 이제 계산했던 게 우리 복지사업 그 다 합쳐가지고 한 12조에서 많아도 15조밖에 안 되고 그게 6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부분, 특히 우리 공약 부분은 우리 대표님이 안 된 부분도 하고 또 네이밍도 하고 꼼꼼히 하고 우리 지금은 오늘은 안 계시지만 안상열 그 정책위의장님, 그 박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정책위원들이 한 20분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30분은 조금 안 되고요. 그래서 한 25분 되는데 그분들이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 첫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60개가 나왔고요. 뭐 최종 목표는 아직 그 대표님 말씀은 안 들어가 몇 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갈 때까지 우리 정책위 위원들이 조금 열심히 해서 우리 공화당이 총선에 승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